어떻게 BMP를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BMP 케이스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모든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데 강의 앞서서 저희 치과의 이런 컨셉을 보여드립니다. 사명은 편안한 의료 환경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여 예방부터 관리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당신 치아의 평생 주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왜 BMP2를 활용하고 있는지랑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환자분들을 볼 때 단순히 지금 보고 돈을 벌고 1년 뒤부터는 환자가 안 온다 이런 컨셉은 전혀 아니잖아요. 항상 그 내가 했던 진료를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그 자리에 개원하고 있다면 환자가 떠나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그 환자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우리가 순식을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일단 RH BMP2가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일 건데 그 중에서도 임상적으로 처음 저희가 접할 때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본의 퀄리티나 컨텐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원장님들이 심은 환자가 원장님들께서 임플란트 심었는데 이렇게 5년 뒤에 왔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겠죠. 네, 시스루 임플란트라고 제가 명칭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위쪽에서 점막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환자는 감염이 되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여기 상처가 났다라고 했을 때는 갑자기 감염이 되어서 저에게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일단 잘 심어야 될 거고 필요한 부위에는 고리식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이 RH BMP2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마샬 유리스트라고 하시는 그 미국의 과학자신데요. 1965년도에 발견을 했습니다. 탈해된 골에서 뭔가 이 인덕션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더라라고 했고 이것이 이소성으로 고령성을 하더라. 그러니까 근육에 심어 놓으니까 뼈가 되더라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BMP를 따로 이제 정제해낼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 BMP라는 것은 TGF 베타 슈퍼 패밀리에 크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 BMP와 TGF 베타는 조금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P는 현재 여러 가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만 상품화되고 있는 거는 BMP2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엘메디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 BMP를 이제 상용화시키는 회사가 거의 없잖아요. 미국의 메트로닉 상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임상하는 입장에서는 이 코엘메디에 좀 감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BMP와 TGF 베타를 모식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차이가 뭐냐면 TGF는 결국 이 메센카이말 셀을 이머추한 오스테오블라스트로 분화되는 데까지는 관여시키지만 그 이후로 미네랄라이제이션까지는 관여를 못합니다. 하지만 BMP2는 메센카이말 셀부터 오스테오블라스트의 분화와 후에 있는 이 미네랄라이제이션까지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골질을 좋게 하면서도 빠르게 좋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초반에는 BMP가 나왔을 때 과연 숙주가 어느 곳에서 나오느냐가 좀 약간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니즈 오바리 셀에서 나온 것이 좋은 거냐 아니면 이 대장균에서 나온 것이 좋은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게 논문에서 밝혀졌고 대신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콜라이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코엘메딘이 현재 이콜라이 숙주로 한 BMP를 생성해내고 있고 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말형이 보톡스처럼 분말이 관입에 이제 요 가루가 병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합성물이 있고요. 그래서 합성물을 덜어내시고 안에 식염수를 넣어서 섞어주시면 그 용액을 BMP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뼈를 덜어내고 나서 저렇게 식염수를 섞어가지고요 다시 빼냅니다. 그리고 빼낸 이 용액을 앞서 이제 그 이근영 원장님께서 보여주셨지만 뼈 이식제에다 섞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PIP 같은 걸 같이 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픽스처에다가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픽처에 묻히실 때는 제가 최근에 다른 회사 제품을 좀 SLA 제품을 써봤는데 저점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코엘 이노플란트 같은 저전성 좋은 임플란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픽처에 묻혔을 때도 사용하시기가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픽처를 이제 심을 때 골질이 너무 안 좋을 때도 묻히지만 골질이 너무 좋아서 좀 빡빡할 것 같은 경우에도 묻혀서 넣어줍니다. 물론 이제 과도한 토포가 먹혔을 때는 그 픽처를 빼고 다시 새 거를 넣어줍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묻혀서 넣는데 왜냐하면 피질골이 너무 많은 곳에서는 이제 혈관에 잘 도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이제 골 오스테오클라스트와 오스테오블라스트의 활동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BMP를 같이 넣어주면은 아무래도 골 유착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고리식재랑 섞는다는 거는 결국은 BMP를 그냥 고리식재가 없이 넣는다면 물만 넣는다면 그것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이제 고리식재라든지 콜라겐 같은 거를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거기서 머금고 있다가 이제 내뱉으면서 거기서 고형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캐리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뭐 조건들은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 논문에서 콜라겐이든 뭐 아니면 베타TCP든 합성고리든 이종고리든 동종고리든 다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코엘메디에서 아직 개발은 못했는데 앞으로 그 개발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스처에다가 이 BMP를 묻혀가지고 넣는 걸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게 잘 나온다면 아마 지금까지 나온 픽처 중에서는 가장 표면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거는 이제 제 케이스가 아니고 김송 여기 코엘메디 회장님이시죠. 케이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픽처에 묻혀서 넣는데 이 바깥쪽 벽에다가 콜라겐 플러그를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 그래프트를 하지 않으시고 콜라겐만 넣으셔가지고 픽처를 이제 심었던 케이스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게 아직 이렇게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콜라겐만 넣어서는 못하겠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골이 잘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CT상으로도 봤을 때 뭐 동종골이 좋냐, 이종골이 좋냐 이런 것들을 비교한 논문들이 있는데 일단은 동종골 자체가 그 캐리어로서는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종골이라든지 그다음에 콜라겐은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저희가 BMP를 사면 뭐 0.1g짜리도 있고 0.25g짜리도 있고 있는데 여기다가 식용수를 얼마나 섞을 것인가를 고민하시게 될 텐데 일단 논문에 보면 여러 가지 농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결국에는 농도가 짙을수록 좋은 건데요. 저희가 뭐 농도 짙다고 해서 용량이 큰 거를 사가지고 조금만 식용수 섞어서 사용한다면 좀 아깝잖아요. 이게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 0.25g짜리를 사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이제 고리식재 양에 따라서 0.1부터 0.5cc까지는 넣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고리식재가 많다라고 하면요. 그리고 0.5g을 사용하신다면은 그보다 이제 2배 정도 사용하셨을 때 이 정도 농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BMP는 저는 거의 0.1g보다 0.25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법은 고리식재에 섞어서 수화시켜서 집어넣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용수의 BMP 용액을 만들어서 고리식재에 시키고 거기다가 PIP 용액을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이근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처 그 심고 고리식재 넣은 다음에 BMP 섞어서 넣으시죠 보통. 나중에 주사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요새는 나중에 주사하지 요즘에는 이제 나중에 플랩 덮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저는 주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장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PRP 환자 피 뽑은 그 용액을 뼈에 섞잖아요. 근데 그 용액 자체를 BMP랑 섞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골에 소화시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다웃 멤브레인으로도 좀 많은 고리식 케이스들이 있는데 과도한 본 디펙트에서 당연히 멤브레인을 사용해야 되지만 이렇게 치아 하나 정도에서 한 벽이 무너져 있을 때는
특히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발직을 많이 하실 텐데 여기다가 멤브레인을 넣는 게 사실 수식상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픽스처를 인과할 쪽으로 좀 많이 좀 오게 심고 그 다음에 이 갭에다가 보리식재를 이렇게 밀어 넣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11번에 레진 필링을 해서 어느 정도 그 스페이스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발직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있다가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잘 쓰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뼈의 그 모델링을 보시면 처음에 넣었던 것보다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주변 본 디펙트랑 어울리게끔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픽처 쪽으로는 동정보를 넣고 그 바깥쪽으로 이정보를 레이어링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이정보를 넣은 쪽은 약간 피질보라 되는 것처럼 하얀 라인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정보를 넣은 부분은 좀 이렇게 수질볼처럼 약간 까맣까맣하게 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타입이 좀 좋았던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은 이제 농구 선수였습니다. 여자 농구 선수였고 과거에 좀 외상을 인해서 21번이 그 치근 외흡수가 좀 있어가지고 결국은 뽑게 됐는데 뽑으면서 보는 다행히 좋았죠. 뽑고 발직을 하면서 조금 바이오 타입이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이식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번도 모양이 좀 이쁘지 않아가지고 크라운을 하면서 진지백터미를 좀 했고요. 그래서 파이널 크라운 했는데 BMP가 고령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주변 연조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연구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타입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요즘에 PDR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PDR을 사용하시는 것도 연조직에 도움이 되지만 BMP는 이제 좀 더 골질에 도움이 되고 연조직에도 도움이 되니까 사용을 안 해보셨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모델링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구치부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디펙트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링괄로 심고 그냥 고리식을 바로 하면서 APF까지 했죠. 이렇게 마무리해도 잘 형성이 되고 오히려 넣었던 골보다 좀 더 풍성하게 골이 형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는 사실 저도 다시 하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링관도 심고 그냥 양쪽에 이렇게 치은을 좀 당겨가지고 봉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양쪽에 티슈를 당기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리세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역시나 주변 본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조금 더 링관을 심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환자분께서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처를 심었는데 뭔가 뭐 그 스레드가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노출이 좀 있고 또는 노출은 없는데 뭔가 본이 좀 이렇게 꺼져 있어서 볼륨 유지를 위해서 본을 넣고 싶다 이럴 때는 멤브레인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본만 넣어서 하는데 대신에 요 꺼진 부위만 탁 넣는 게 아니라 양쪽 치아 부분 밑을 좀 언더마이닝 해가지고 그쪽으로도 본이 좀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위에서 이렇게 스페이스가 좀 메인테이닝이 되면 좀 더 내가 넣은 본이 좀 더 잘 형성이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뼈를 넣으셨나요? 네. 방금 어떤 뼈를 넣으셨어요? 이 정도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볼륨 유지를 위해서는 이 정도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2개짜리 정도에서도 괜찮은 결과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보시면 픽스의 노출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픽스의 노출이 1m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멤브레인 없이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장기적인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 제가 이제 한계를 느꼈는데 보시면 44번의 픽처 노출이 한 3개 정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6번에서는 픽처 노출이 없고요. 그리고 멤브레인 없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앞쪽에 4번에서는 본이 녹아있고 6번에서는 본이 잘 형성돼서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한계를 느꼈던 거는 뭐냐면 지금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수술할 때
제가 3번 언더마이닝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3번 쪽까지 언더마이닝을 해서 여기까지 본을 좀 넣어줬더라면, 그리고 여기도 더 넣어줬더라면 멤브레인 없이도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없이 하실 때는 가능하면 당연히 골막 손상은 당연히 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리식재 BMP를 충분히 좀 소화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소화하는 시간을 일단 그 김성 회장님께서는 콜라겐인 경우에는 5분 미만, 그다음에 칼슘 설페이트가 있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종골부터 합성골까지 모든 고리식재는 1분 미만으로만 세츄레이션 타임을 가지라고는 해요. 이게 너무 소화가 오래되고 있으면 나중에 방출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권장은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 넘게 소화시켜 놓고 넣어봐도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시간에 얽매여서 고리식재 이제 해야 되니까 지금 수화하세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대신에 아까 이근용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술 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주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리식재는 주변 치아 부위까지 언더마이닝해서 좀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어떤 뼈를 넣어도 다 잘 된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보바인볼이랑 이제 그 합성골을 이제 비교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픽처랑 같이 넣을 때는 뭐 동종골만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연식립을 할 때는 동종골만 넣으면 흡수가 나중에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종골을 반드시 섞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월 6일에 라테럴 발치를 하면서 라테랄 열고 발치와 보존술까지 같이 했던 케이스인데, 제가 임상 사진이 잘 안 찍어놔가지고 아쉽지만, 그래서 이렇게 4월달에 심고 그 다음에 뼈 넣고 9월달에 저렇게 픽처를 심었는데, 픽처가 다 35뉴턴 이상 잘 나왔거든요. 골질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욕심이 나서 한 3개월째 지연 식립을 하면서 3개월째 들어가 봤는데 좀 퍼석퍼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BMP를 사용하셨더라도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BMP 썼는데 뼈가 빨리 안 됐네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BMP를 써도 3개월은 조금 이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 4개월에서 5개월 좀 기다리시는 거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이 잘 되고 있는 모습. 사실 뭐 BMP 안 써도 보리식만 잘 하셔도 쉽게 리모델링은 잘 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빠른 시간에 좋은 골질을 얻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저렇게 마무리했던 모습이고요. 제가 상악동 올리면서 상악동 얘기하면서 항상 보여드리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장님들 경험하실까봐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치조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26번. 보시면 그렇게 많이 안 올렸죠. 그냥 적당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나이가 65세였고 특별한 전신 질환이 있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압거상을 하다 보니까 뒤쪽이 조금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있는데, 환자분이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갑자기 엄청 이 눈까지 아프다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고리식재는 다 어디로 가고 골막이 다 부어서 이렇게 하얗게 헤지니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터졌나? 분명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터진 느낌은 없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환자분께 조금 지켜보자고 하고 약 처방을 드렸습니다. 약 처방 드리고 안 돼서 IND를 했어요. 이거는 농양이 생긴 것 같다.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라테랄 월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씻어냈습니다. 그 사이너스 이리게이션을 했는데 좀 이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한 8번 정도 이리게이션을 했고, 체크를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괜찮아지셨다고 해서 다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빼내기 좀 아까워서. 사이너스 이리게이션 제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 농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사이너스 측벽에 카바이드 라운드 버 가지고 이렇게 빵 뚫었어요. 빵 뚫어가지고 농이 나오는 분들은 농도 나오고요. 농이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환자를 업라이팅 시켜가지고 요 니들은 19게이지짜리 척추 니들인데 저거를 이제 이리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티움이 막혀 있으면 잘 안 나오죠. 저렇게
잘 안 나옵니다. 환자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나왔던 게 뭐 이렇게 상악동석천 보이는 이 곰팡이 균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게도 나오고 뭐 농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바로 뚫는 게 조금 부담이 되시면 이렇게 절개를 살짝 넣고 나서 이제 보이잖아요, 뼈가 이렇게 빵 뚫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뚫는 위치는 보통 5번, 6번 사이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번 와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메자이스 디스탈 방향으로 뚫고요. 이렇게 이제 농이 나오는 경우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저렇게 농이 나오다가 뭐 어떨 때는 보시면 벌써 뭔가 이렇게 코 밑에 풍선처럼 이렇게 부어 있죠. 혈병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을 많이 주는데 잘 안 나와서 이럴 때 조금 조심은 해야 됩니다만 쭉쭉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비염으로 고생을 하셔서 자기는 비염이 안 고쳐지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10번 때 임플란트를 위해서 상악동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리게이션을 해드리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저렇게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클로렉시딘을 섞어가지고 씻어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씻어드리면 나중에는 이제 좋아지시면 이렇게 오스티움이 열려서 맑은 물이 그대로 쭉쭉 나오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오스티움도 열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본인 스스로 몸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이너스 이리게이션을 합니다만 뭐 과정이나 이런 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지난번 포엘에서 저희가 본업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있을 거니까 그때 강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방금 그 환자분이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셔서 가라앉는 게 보이시잖아요. 좀 기다려봤습니다. 기다렸더니 수술하고 뭐 지금 아까 4월 달이었는데 그죠?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계속 뭔가 차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나중에는 뼈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막이 부어서 올라갔다가 그 공간을 계속 BMP가 이제 활동을 했었나 보죠.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E를 넣었는데 한 느낌으로는 거의 O가 생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BMP를 쓰면 이런데 저희가 온레인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붓거든요. 혈관을 많이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한테 미리 좀 설명을 하시고 이게 좋은 현상인데 혈관을 많이 불러와서 뼈가 잘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을 수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릴 필요도 있고 상악동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좀 더 부어서 아플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이만큼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형성됐다 위험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실제로 그 정형외과에서는 BMP를 척추했을 때 이게 공막으로 흘러가지고 앞에 이 배 쪽에도 뼈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행히 저희 이제 이 구강 안에서는 그럴 일은 없는데 어디 흘러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BMP를 사용 못하게 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측방 거상술에서는 그냥 0.25mg짜리 하나 쓰시면 거기 들어가는 골들이랑 다 섞으시면 잘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0.5g짜리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포엘메디는 죄송한 얘기지만 포엘메디도 아실 겁니다. 그 BMP 안에 있는 합성골은 사용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실 거면은 동종골이랑 같이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합성골만 단독으로 사용해서 열어보면 뼈가 안 돼 있습니다.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합성골은 사용하지 마시라. 그리고 뭔가 이제 골 전환이 잘 되는 100% 베타 TCP나 아니면 코엘에서 나오는 CPP 합성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용해 주셔도 자가골로 대체가 잘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 동시 식립에서는 동종골 단독 사용도 괜찮지만 지연 식립에서는 조금 볼륨 유지를 위해서 이종골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흡수성 멤브레인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 메가덤이라는 제품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멤브레인에 대한 이런 이펙트, 셀 베리어 이펙트라든지 스페이스 메인테너스 그런 역할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흡수성 멤브레인에서 이 오스가이드처럼 얇은 콜라겐 멤브레인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악동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좀 찢어졌을 때 저걸 이렇게 까는 용도로 좀 사용하고 있는데 보리식을 할 때는 아무래도 보리식 하는 자리에 연조직도 좀 두터워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메가덤을 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엘메디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이제 비흡수성 멤브레인은 오스템사의 이제 오스빌더, 필리폰드 티타늄 메쉬가 있고 그다음에 코엘메디의 와이파이 메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용해본 케이스가 있어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티타늄 메쉬의 뭐 가장 큰 장점은 저건 같습니다. 스페이스 메인테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눌림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 2차 오피드 딱 꺼내봤을 때 본 볼륨이 되게 좋다라는 것이 장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예전에 1차원적인 그런 티타늄 메쉬는 좀 구부려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날카로운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역시나 구부리다 보면 저렇게 고정을 위한 택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단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잘 터졌을 때 이제 이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DPTFE 같은 경우에 좀 터져도 굉장히 문제 크게 없는데 이렇게 티타늄 메쉬는 터졌을 때 이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과거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발전해오고 있고 지금 뭐 이탈리아나 외국에서는 이렇게 3D 프린팅을 미리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본 디펙트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3D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티타늄 메쉬를 만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또 이제 흡수성 멤브레인 해가지고 택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냥 픽처나 그다음에 텐팅 스크류 같은 거에다가 연결해서 바로 딱 프리폼드 된 제품이 더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리폼드 티타늄 메쉬든 코엘에서 나오는 와이파이 메쉬든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바로 픽처 위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앵커라는 부분이 있어요. 커넥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길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2mm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3mm까지도 저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앵커가 있어서 거기서 멤브레인이 이렇게 나오면 픽처 탑에서부터 만들 수 있는 가용한 그 본의 두께가 굉장히 넓어지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픽처에서부터 이 바이올로직 위드스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앵커를 굉장히 잘 사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메쉬도 마찬가지로 텐팅 스크류에도 사용하실 수 있고 픽처에도 사용하는데 여기 커넥터, 픽스 커넥터 부분은 2mm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해 주시면 커버 스크류를 덮을 수도 있고 또는 힐링 캡으로 연조직이 다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힐링 캡으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커버 스크류보다는 힐링 캡보다는 커버 스크류가 훨씬 더 나중에 2차 오피 때 열었을 때는 골질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 힐링 캡이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뭐 음식물 먹다가 또는 혀의 움직임에 의해서 미세한 동요도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나 그러면서 골이 형성되는데 조금 더 고령성을 저해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덮을 수 있다면 완전히 덮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0.5mm짜리 앵커를 사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지만 3mm짜리 사용을 하면 이만큼 고리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고정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이올로직 위드스나 이머전시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비슷한 본 디펙트에서 11번에는 그 와이파이 메쉬, 그 다음에 23번에는 옥스빌더를 사용했는데요. 옥스빌더는 티타늄 메쉬다 보니까 물론 열었다 젖혔다 이렇게 젖혔다가 닫았다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금속이다 보니까 좀 부러질 수도 있고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리식을 먼저 하고 탁 얹어 놓는데 와이파이 메쉬는 이게 구부렸다 폈다를 좀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체결을 해놓고 열어서 보리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뭐가 생기냐면 얘는 열었다가 닫으니까 더 많은 보리식재가 들어가도 가능하고요. 옥스빌더는 이미 만들어진 모양대로만 넣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이제 좀 넓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대신에 와이파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안착이 되진 않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안착을 시키려면 이 와이파이 메쉬 메탈 프레임이 있는 부분까지 DPTFE를 잘라 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 안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탭을 박아 주셔야 되겠죠. 그게 좀 단점이고 필요하다면 이제 홀팅 수초로 마무리하실 수도 있고요. 옥스빌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좀 나중에 보니까 조금 뭔가 볼륨이 부족해 보여서 전치부인데 보시면 이제 2차 오피 때 연 거 보면 와이파이 메쉬 훨씬 더 두꺼운 느낌이 드시죠. 좀 더 많은 골식재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연조직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일단 CTG를 안 하고 메가덤을 한번 써봤어요. 써봤고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생각보다 메가덤이 연주 증강술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좀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뭐 환자가 원하시면 다시 CTG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께서 원하지는 않으셔서 그냥 잘 쓰고 있어요. 다행히 여기가 안 벌어지고 여기가 벌어져서 눈에 잘 안 띄시나 봐요, 환자분이. 그다음에 이제 죄송한데 시간을 제가 언제까지죠? 40분까지죠? 네, 30분 정도 남았네요. 그 호리존탈이랑 버티컬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뭐 인시전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장님들께서 거의 잘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어태치드 진지바에 인시전을 주시겠죠. 근데 저희가 고리식을 한다고 하면 저런 케이스보다는 이런 케이스를 제일 많이 하실 건데 이런 케이스에서 어태치드 진지바는 주로 링괄 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링괄 쪽에 인시전을 많이 주셔야 될 텐데 저희가 만약에 링괄 쪽에 절개를 주고 버칼만 릴리징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절개선이 링괄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래도 좀 환자도 불편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부착층이 많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 APF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버칼로 그렇다고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링괄을 많이 젖힐 수 있으니까 나중에 중간에 봉합선을 만들 수 있어서 또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어태치드 진지바 위치는 그대로 링괄 쪽으로 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수직적으로 골 증강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링괄 쪽에 만약에 절개를 주고 열었다가 링괄은 그대로 둔다면 한없이 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링괄 쪽에 플랫도 릴리징을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하게 릴리징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는 되게 유용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서 이 이스트만 얼반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신 책 보면 좋으시겠고 저희가 주로 하는 구치부는 존 2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릴리징 하기에 되게 좋다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개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탈리아 선생님의 영상인데요. 저건 제가 이제 찍은 거고 여기 그 레트로몰라 패드 쪽에서 수직이 아니라 오블리크하게 인시전을 주시고 이렇게 쭉 따라서 온 다음에 인구할 쪽에서 이 서비컬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한 4, 5mm 정도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수평을 쭉 절개를 주시는 거예요. 치아 하나 내지 2개 정도 좀 되도록 절개를 주시고 그다음에 버칼에서는 디펙트에 가까운 치아의 원심보다는 근심 쪽에다가 수직 절개에서 약간 수평 절개 좀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가시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주시고 이제 릴리징을 하시게 됩니다. 버칼 릴리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골막 이완 절개를 이렇게 플랩 잡아가지고 수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의 깊이 정도만큼 이렇게 자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보온에 평행하게 쭉쭉 그어주시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링구얼 플랫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칼을 대느냐 그것이 아니고 보시면 지금 제가 일단은 모델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긁어내는 겁니다. 헬리오스테아 엘리베이터 가지고요. 손가락으로 하셔도 되고요. 물티큐레이터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하면 거의 10에서 15mm까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거 할 때는 좀 안 믿었는데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양쪽 같이 하셨는데 30번 때는 부착체인 이쪽이 가는 게 좀 아까워가지고 링구알 플랫만 이렇게 긁어서 릴리징을 하는 겁니다. 릴리징을 하면 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덮이는 거죠. 저 상태에서 거의 이제 버칼까지 넘어오잖아요. 저 상태에서 필요하면 이제 버칼의 고리식을 조금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게 이렇게 했고요. 버칼에는 이제 릴리징 인시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역시나 이렇게 수직골 증강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을 해야 돼서 버칼 릴리징 인시전도 주고 링구알 쪽도 좋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쭉 늘어나거든요. 이게 처음 하실 때는 되게 겁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있어 보이는 술식인데 되게 쉽다. 아까 이근영 원장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근영 원장님 좀 이따 케이스 있는데 이근영 원장님 말 듣고 했다가 망한 케이스가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근영 원장님 정말 오랫동안 숙련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접근하기엔 좀 무턱대고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 믿고 진짜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전치부에서는 그냥 긁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이제 전치부 수직 증강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일단은 칼집을 주고요. 버카드 릴리징 인시즌 하듯이 칼날만 잠기게 좀 인시즌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막 한 칼에 탁 못하잖아요. 저 그렇게 막 손 좁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하면서 하는데도 잘 되는 거 보면 여기 오신 원장님들은 저 정도 다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 상태에서 계속 칼로 내려가면 밑에 이제 링골 아테리가 있으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를 잡으시고 저기 벗겨진 부분을 이제 펠리오스티알 같은 걸로 긁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렇게 좀 긁어주시면 조금 힘을 플랩을 딱 당기면서 좀 긁어주시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링골 플랩이 앞쪽을 이렇게 덮을 느낌까지 해주셔야 나중에 잘 안 터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한 케이스인가가 있는데 계속 터져가지고 문제됐던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밀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버칼에서는 제가 좀 화질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한데 링구얼보다 이제 이쪽에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멘탈 포라멘이 항상 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멘탈 포라멘에서 뭐 어떤 분들은 5mm, 어떤 분들은 뭐 7mm 얘기하시는데 저는 일단 5mm 정도 떨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케이스 보여드리면 MRNJ 히스토리가 있으셨던 분인데요. 이제 대학병원 가라고 했는데 저희 병원 오셨어요. 대학병원 너무나 많이 기다린다고 해서 어떻게 오셨고 역시나 저렇게 링구얼 플랩을 올려가지고 조금 짧게 가겠습니다. 쭉쭉 늘어나는 게 아마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임플란트 드릴링 하기 전에 플랩부터 릴리징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수술하기가 편하세요. 그래서 항상 릴리징을 먼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그때 드릴링을 하시고 저는 이제 가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렇게 릴리징을 해놓으면 가이드도 안착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드릴링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심고 그리고 뭐랍니까 이제 디코티피케이션을 했겠죠. 미리 쭉 구멍 뚫은 다음에 그다음에 사이즈 봐서 거기에 맞는 이제 보스빌더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보리식제를 저렇게 링구얼 플랩이 젖힐 수 있기 때문에 미네소타 같은 걸로 이제 딱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쏙 들어가지 않게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렇게 픽처 주변에는 동종골, 바깥쪽으로는 이종골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어링 테크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그러니까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에 맞춰서 조금 잘라서 재단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한 호스빌더를 저렇게 와이파이 메시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메시를 미리 넣어놓고 보리식을 할 수는 있는데 이때 제가 해보니까 최근에 한 케이스 실패했는데 넣어놓고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밑으로 막 이렇게 보리씨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를 하실 수 있다면 태그를 하시는 게 맞아요. 태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 메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PTFE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와이파이 모양이 있는 그 메탈 밑으로는 좀 잘라내셔서 와이파이 메시 부분만 이렇게 그 본 디펙트를 덮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이게 들어지거나 너덜너덜해지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디펙트가 한 5mm 되는 케이스에서 잘 마무리를 했고 고리식이 성공이 돼서 기분 좋게 4개월 만에 열었을 때 본이 잘 됐다라고 하고 이제 FGG 해야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FGG를 많이 안 해봤고 잘 모를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근영 원장님과 많이 친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학회에 가서 제가 이근영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 FGG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근영 원장님이 여기 슈도 멤브레인이 있는데 요거를 살살살 칼로 긁어내서 거기다 FGG를 올리면 붙는다라고 하셨어요. 살살살 긁어내고 올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골막 봉합을 해가지고 FGG를 딱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 밑에 지금 골막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여기도 슈도 멤브레인이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봉합이 애를 먹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 FGG를 저거 뭐죠? 덴티스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눌러주는 거? 루이 버튼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누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놔뒀는데 괴사가 됐어요.
이렇게 앞쪽은 살았는데 다행히 뒤쪽이 괴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루이 버튼이 너무 눌러서 혈행이 안 좋아서 괴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장님 만약에 비흡수성 멤브레인 사용을 했고 FGG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하지 마시고 첫 번째는 먼저 미리 하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덮은 다음에 다시 하시던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케이스들을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쉬운 건 여기서 보니 이렇게 형성이 더 됐으면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됐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고 FGG까지 잘 됐으면 제가 어디 외국 저널에 좀 보고를 멋지게 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게 형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BMP 효과로 4개월 만에 이렇게 좋은 골질이 많은 양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 BMP를 사용을 하신다면 좀 특히 큰 본 디펙트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비흡수성 멤브레인으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잘 되는 멤브레인을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수직 골 증강을 할 때 항상 앞쪽과 뒤쪽의 뼈를 봅니다. 그 뭘 보냐? 앞에 치아의 본이 여기 있잖아요. 뒤에 치아의 본을 쭉 이렇게 연결은 우리가 못하죠. 내가 어느 정도 노출시킬 것인지 그 인시전을 통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한 요 정도 내가 노출시키면 되겠다 싶은 곳까지는 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원장님들 본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임플란트 탑을 딱 맞춰서 심으시면 바이올로직 미드스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원장님이 쓰실 앵커가 2mm냐 3mm냐에 따라서 그 하방에 픽처를 심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까 보면 본이 조금 녹았지만 뒤쪽으로는 본이 많이 형성된 게 유지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제 46번을 본 디펙트가 있어서 빼고 기다리는 시간이 마침 있어가지고 FGG를 먼저 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래서 사실 FGG를 먼저 하면 단점은 뭐냐면 나중에 여기 릴리징 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수술하실 때 그때 가서 본 이식 하시고 끝나고 FGG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또 공중부양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환자분한테 일단 제거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일단 먼저 뺐습니다. 빼고 요 임플란트는 일단 유지를 했어요. 나중에 뺄 거긴 한데 얘를 빼지 않은 이유는 여기 본을 유지하려고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기다린 다음에 절개는 인과할 쪽으로 파나플레스타 인시전 주고 열었습니다. 보시면 본 디펙트가 대략적으로 한 8mm, 9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5번, 6번을 심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빼면서 고리식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2차 수술을 했고 열었습니다. 역시나 4개월째 열었고요. 질 자체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FGG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라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하악은 링구알 플랩 자체가 워낙에 릴리징이 잘 되기 때문에 수직 증강이든 수평 증강이든 하시기가 좀 수월한데 상악 같은 경우에는 팔라탈 자체가 이 릴리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악 같은 경우에 수직 증강이 아니면 링구알 쪽으로도 좀 절개 주셔도 되고 버칼로 절개 주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특히나 이제 요즘 가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링구알 쪽으로 주는 경우들이 많죠. 그냥 가이드에 걸리지 않고 던져지고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제 수직 증강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절개를 좀 줘가지고 당길 수 있는 한 1, 2mm 정도는 당길 수가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그 김도영 원장님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줄 수도 있다. 회전 플랩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직 증강을 한다면 결국 팔라탈 쪽에도 이게 멤브레인이 들어가는데 저렇게 전층으로 절개를 줬을 때 노출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보이시나요? 저에게는 이제 이쪽 버칼로 줬죠. 이쪽에 주고 나서 이렇게 잘라냅니다. 여기를. 이 두께만큼 고리식이 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팔라탈 플랩에 눌리는 양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피닝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절개를 좀 줄 필요가 있고, 역시나 수직 증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이때는 절개 자체를 버칼 쪽으로 줍니다. 그래야지 이 팔라탈 플랩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수직 증강을 하려면 거기에 시닝을 합니다. 시닝을 하고 덮어주면 상하게 이제 증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6번이 이제 많이 흡수가 돼서 일단 발치하고 기다렸고 팔라탈 쪽으로 본이 많이 녹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팔라탈 쪽을 열었을 때 이렇게 좀 잘라냈습니다. 뭐 잘라낸 게 건전하고 괜찮으면 또 버칼 쪽에 전조직 의식을 할 수도 있겠죠. 요 플랫 CT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은데 팔라탈 쪽으로 이제 와이파이 메쉬를 넣었는데 요건 좀 다르죠. 모양이 와이파이가 아니죠. 안에 기존 티탄 메쉬 같은 거에다가 DPTF를 이렇게 코팅을 한 건데 코엘메디에서 아직 정식으로 제품이 나온 건 아닌데 한번 써봐달라고 해서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와이파이 메쉬보다 이게 더 선호가 되는 편인 것 같고요. 왜냐면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컵스크류 조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 봤습니다. 역시나 4개월 정도 있다가 열었을 때 모습이고 좋은 골질을 보였고요. 현재 요거는 이제 진행 중인 케이스라서 이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하 전치구 같은 경우에도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원장님들께서 버티컬 본 그래프트 만약에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논문에서도 한 10mm까지 정도를 좀 이렇게 한계로 보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우리가 요즘에 워낙 짧은 임플란트도 심으시니까 저는 굳이 막 길이 긴 걸 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짧은 데서는 뭐 7mm, 6mm까지도 심는 경우들이 있고 대신에 얘를 낮게 심었을 때 과연 환자가 양식을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이제 그 넥 부위에 좀 오버로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면서 그 임플란트의 길이나 수직 골증은 얼마나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처를 바로 심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텐팅 스크류를 먼저 심어가지고 저 상태에서 이제 바로 심을 수가 없겠죠. 특히 임플란트가 바로 주변에 많이 녹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발풀 하면서 텐팅 스크류를 양쪽에 박아서 프리폼드 티타늄 매식을 했고요. 그래서 뭐 마무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한쪽은 10번 때는 노출이 좀 생겨가지고 3개월째 뺐고요. 그러니까 노출됐는데 노출이 한 달 뒤에 됐거든요. 2달을 제가 끌고 갔어요.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4개월째 열었는데 둘 다 골질이 우수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3개월째 제거했을 때도 제가 살살 누르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BMP를 안 쓰시던 분이 BMP 써보시면 확실히 골질 진짜 좋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 방법보다는 BMP가 이 정도까지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케이스가 되겠고 역시나 상하 구치부에서도 이렇게 수직 골 증강을 했습니다. 이제 빨간 줄은 뭐냐면 제가 이때만 해도 뒤에까지 열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본에서 그 본 인덕션 본 셀들이 와가지고 인덕션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좀 간과하고 짧은 멤브레인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저쪽은 10번 때는 다행히 좀 잘 형성이 됐는데 이쪽이 좀 녹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아쉬운 게 멤브레인 이만큼 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케이스고요. 다행히 지금 뭐 큰 문제 없이 사용은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얼반이 저 개인적으로 제 심리적인 경쟁 상대 중에 한 명인데 이근영 원장님 제 존경의 대상이고 얼반은 저의 경쟁 상대거든요. 얼반은 자가볼을 섞어서 9개월 동안에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1대1 자가볼과 이종골을 1대1로 섞어서 그리고 본택을 많이 박죠. 저는 4개월을 기다립니다. 본택 안 받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걸로 제가 부끄럽지만 그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검색도 많이 해주시면 조회량도 올라갈 거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 찍으시네요, 아무도 사진을. 안 찍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럼 4개월이라는 게 그럼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제가 과거에 이제 수련했던 병원에서 썼던 논문인데요.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8주에 가장 좋은 유본이 형성이 되더라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 메타볼리즘이 토끼랑 사람이랑 3, 4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한 4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without BMP에서는 8주였고요. with BMP에서는 4주였어요. 그래서 4 곱하기 4를 해서 16주. 4개월만 기다리면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맨날 보는 슬라이드인데도 또 제가 깜빡하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호리존탈과 버티컬 본 오그멘테이션에서는 골 부피 유지를 위해서는 동종골만으로는 힘들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종골을 반드시 외부에는 쌓아 올려라. 그리고 이렇게 3월 결손일 때는 차단막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수평 수직적 결손에서는 역시나 티타늄 차단막, 와이파이 메시나 오스빌더가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뭐 RHBMP2 쓴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오스템에서 저한테 한번 써봐달라고 해서 줬던 동종골에 이 BMP가 섞여 있는 겔화된 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BMP가 얼마나 섞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건 좀 연기를 했어요. 좀 퍼석퍼석했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하면서 약간 이렇게 제가 반사를 하면서 반동을 주면서 좀 좋은 것 좀 영상을 찍었는데 볼질이 좋지는 않았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흡수가 많이 되더라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인데 동종골에 이종골을 섞었더니 시간이 지나도 골부피가 잘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분에게서 30번대, 40번대를 비교해 봤어요. 30번대는 동종골만 사용하고 40번대는 이종골까지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요. 30번대는 약간 리치 익스펜션 시켜가지고 동종골만 넣었습니다. 2차 OP 때 열었을 때는 다 괜찮았어요. 둘 다 골 형성이 잘 됐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 거 보시면 40번 때는 볼륨이 잘 유지가 되는데 30번 때는 볼륨이 거의 이거 했나 안 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종골만 했을 경우에 굳히고니까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가 볼륨을 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동종골만 사용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본은 어디까지 얼만큼 멤브레인을 덮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케이스처럼 수평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할 때는 이 단면에서 선을 연결해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슬라이드. 조금 전에요? 예. 요거요? 네. 직전 슬라이드. 직전 슬라이드요? 슬라이드. 네. 요건가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본 오그멘테이션, 호리존탈한 본 오그멘테이션을 했고 빵빵 안에 넣었지만 빵빵에 넣어야죠. 넣을 때는 세컨 오피 때도 괜찮은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요 라인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되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걸 벗어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픽처도 저 안에서 심으셔야 되고 그리고 픽처에서 본 이 두께가 필요하잖아요. 1.5에서 2mm 정도 필요하니까 그걸 계산해서 픽처의 위치를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수직적으로는 굉장히 본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난 케이스였는데 그 게이트가 있는 브릿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 하버 브릿지인가요? 이렇게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열렸다 닫히는 그런 가게도 있던데 그런 브릿지가 있으셔서 이제 환자분께 일단은 빨리 빼야 되겠다 하고 CT 딱 찍었는데 와 이게 그
라면 가면 볼 수 있는 촛대 바위처럼 저렇게 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원주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에서는 수평만 해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수지까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수평만 하기로 하고 하학에서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심을 때 진짜 잘못해가지고 삐끗했거든요. 근데 이걸 몰랐어요. 가이드로 심는데 가이드만 믿고 심었고 고정령이 나왔기 때문에 심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씨 몰라, 나중에 문제되면 빼야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2차 오피 전에 딱 여러 그 시트 다시 찍어봤더니 그래도 보라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라고 해서 2차 오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요. 골질도 역시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 환자분들 계속 지켜보니까 본인 리모델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환자를 다시 한다고 하면 좀 무리해서라도 이쪽에 한쪽 벽을 남기고 이쪽으로 더 노출시켰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뭔가 받칠 수 있는 뭐 블락본이든 뭐 좀 이전 거를 좀 많이 깔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44번이 저렇게까지 저뭐 CT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44번이 네네. 21년 3월 17일이고 그거요. 네네. 그 밑에 두 번째 네. 위에요. 요거요. 그거 위에. 요거요. 저 정도까지 되는 게 밑에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실제? 이게 실제인데. 아니 이게 히트가 뭐 잘못 그 각도가 뭐 잘못됐든가 잘못 찍었든가 그런 상태에서 그럼 저 21년 3월 17일이 네네. 44분이 그렇게 찍힌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CT를 뭐 환자와 포지션이 잘못됐든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된 게 밑에가 저렇게 될 수 요 내려간 뼈들이 네. 이제 여기 갇혀 있으면서 뼈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좀 얇게 남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지금까지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약 저기 연조증만 남았다고 하면 지금 문제가 계속 오셨을 텐데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봐서 실제로 아마 원장님들이 심으신 임플란트를 과거에 심은 거를 다시 CT 찍어 보시면 버칼 쪽도 쫙 이렇게 흡수된 것처럼 보이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딱 열어보면 그래도 본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뭘 좀 그 뼈 넣은 게 밑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든가 뭐 그런 네네 흘러 경우도 들어간 있지 거죠. 않습니까? 이게 흘러 예,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많이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잘한 건 아닌데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자랑하려고 꺼낸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한다면 일단 당연히 임플란트 포지셔닝 잘 해야 될 거고 밑에 뭔가 좀 받치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리케이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좀 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 되면 안 터지면 제일 좋죠. 안 터지면 제일 좋고 특히 티타늄 메쉬가 다공성이다 보니까 터지는 순간부터 엄청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와이파이 메쉬는 터져도 그 관리 면에서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논문에 보면은 이렇게 익스포저에 따라서 1급부터 4급까지 나눠지고 있는데 작은 익스포저와 큰 익스포저, 그다음에 퍼스가 있느냐 아니면 열리진 않았는데 퍼스가 뭐 어떤 감염이 있느냐 아닌지 이런 걸 보는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작고 퍼스가 안 나오면 정말 주기적으로 소독만 잘 해주고 환자가 뭐 담배 피지 않고 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잘 해결이 됩니다. 환자한테 초반에 헥사메딘 각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계속 꾸준하게 해서 구강의 감염 수치를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전체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심었던 환자분인데요. 30번 때 수직골 증강술이 있었고요. 이제 연천에 계신 원장님께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고 제가 이제 강남에 있는 치과에서 수술을 했던 케이스인데 이렇게 심었습니다. 수직골 증강술을 했는데 이제 환자분 이후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연천에 오신 원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수술하고 2주 됐을 때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한 1개월 반 정도 지났을 때 노출됐다고 이제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다행히 퍼스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죠. 그래서 원장님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는 거 권장드리기를 부탁드렸고 소독 잘 해달라고 일주일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마다 무조건 보는 건 아니고 초반에는 2, 3일에 한 번씩 또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길이를 이제 연장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행히 잘 유지가 돼서 잘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골 형성도 우수하게 이루어졌고 환자분께서 CT 찍을 때 흔드셔가지고 더 많은 뼈가 형성된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됐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케이스인데 이게 제가 신기한 게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환자분이 여성분이시고 60대 여성분이셔서 일단 골다공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골지에 대한 걱정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환자분들께 기본적으로 오랄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비타민 D 주사 한번 맞으시고 DK2를 섭취할 수 있도록 권장은 드립니다. 골질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어쨌든 아까 보셨던 30번대, 40번대 이렇게 링거얼 플랩 릴리징한 그 환자분이신데요. 30번대 뭐 이렇게 수술 보시면 여기 하나만 일단 멤브레인 넣어봤어요. 양쪽에 안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링거얼 플랩 아까 릴리징했던 그 환자분이시고요. 그다음에 40번대는 이렇게 링거얼까지 인시전 줘서 수직적으로 골 증강 하고요. 링거얼 플랩 많이 릴리징 됐죠. 영상 보셨던 거라서 넘어가고 마무리했을 때 정말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심지어 이날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수술도 잘 됐고 환자분 너무 잘 됐어요. 제가 유산균 한 통 더 드릴게요. 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발사하기 며칠 전인가 환자분 양치질 하다가 잘못 탁 건드렸대요. 그래가지고 터졌어요. 40번대가 터졌고 처음에는 좀 소독을 많이 해드렸는데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자 보세요. 픽처가 있는 자리만 벌어지면요 문제가 없어요. 구멍이 없어서. 근데 픽처가 아닌 자리에 구멍이 생겨버리면 여기로 이제 음식물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터트려 버렸어요. 다행히 이제 이때는 이제 노출되고 나서 한 3, 4주 지났을 때,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텐데 다행히 안쪽에 고지시제가 막 흩어진 게 보이진 않고 어느 정도 연조직이 좀 덮여 있길래 일단은 이렇게 지켜보기로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환자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약을 믿어서 막 별거 다 드리면서 피데알린도 놔드리고 테반 주사도 놔드리고 뭐 글루타민도 놔드리고 이렇게 드시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안 했어도 좋았을 케이스 같아요. 근데 저는 대학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안 되려면. 그래서 어쨌든 2달을 버텼고 그리고 다시 2차 오피 때 열었습니다. 열었고 일단 멤브레인 제거를 했습니다. 저게 있으면 다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안에 보라가 그래도 이 정도 있으면 나중에 보라가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힐링은 2mm짜리를 달고 덮었는데 보시면 좀 노출이 됐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반대쪽은 이제 2차 오피 이렇게 했고요. 근데 반대쪽 잠깐 보여드리면 멤브레인 넣은 자리랑 넣지 않은 자리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멤브레인 넣은 자리는 약간 슈도 멤브레인이 있고요. 안 넣은 자리 이렇게 고리식재가 좀 퍼석하게 좀 나오긴 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멤브레인 넣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40번 때 4, 5, 6을 심었었는데 5, 6, 7을 심었는데 5번은 괜찮아서 이제 멤브레인 제거하고 2차 오피까지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심은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다시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지나서 오스빌더 제거했고 다시 덮은 다음에 2개월 지나서 열었죠. 열었는데 보는 되게 좋았어요. 다행히 보는 좋았는데 픽처 주변에 연조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다시 심자. 그래서 빼고 다시 2개 다 다시 심어드렸어요. 그러니까 골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어떤 또 원장님께서 저한테 동종골 안 하고 이종골만 좀 해봐라고 하셔가지고 이종골만 넣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쁘지 않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고 이때는 굳이 또 오스빌더까지 하기에는 아직 또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메가덤으로 두꺼운 메가덤 1.0mm 정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덮고 수초 봉합을 했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하우스크리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걸 사용해 주시는 게 맞겠죠. 골도 그 높이로 유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처음에 좀 노출되는 것 같았지만 잘 힐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FGG를 하고 지금 상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부가적인 얘기입니다만 제 은사님이신 김현철 원장님께서
지금 피에로 포샤르드 아카데미 회장으로 계신데 이런 전신질환과 건강기능식품들 이런 면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고 계셔서 혹시 이런 것도 관심이 있으시면 강의 들으러 오시면 좋겠다. 또 생각으로 저희 피에는 이제 퍼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횡성에서 원주로 진료를 받으러 오셨고요. 수직골 증강술을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 이승근 원장님께서 강의하시는 요 티타늄 메쉬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때도 정말 개념이 없어가지고 스크류 이렇게 높이 해놨습니다. 하늘을 찌르듯이 해놨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높이에 맞춰서 수직골 증강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높게 해놨더니만 어떻게 됐을까요? 터졌습니다. 그래서 스티치아웃 하러 오셨는데 노출이 됐고 퍼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씻어드리면서 매일 오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못 오시는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저희 집과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셨고 거기서 수액으로 항생제 맞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제가 셀라늄 인디케이션 해드리면서 나으세요 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오럴 프로바이티스를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섭취를 권장했더니만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항생제 효과도 있었겠죠. 초반 감염을 잡았고 오럴 프로바이티스로 후기에 감염을 잡아주니까 좋아지셔서 지금 2월달에 수술하고 이제 4월달에 세컨 오피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과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셨어요. 그래서 퍼스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물론 이제 지침 사항은 제거하라는데 바로 제거하지 마시고 항생제 처방과 어떤 부가적인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제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요. 4급은 노출은 안 됐는데 퍼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요거만 유일하게 제가 한글로 만들어놨네요. 좁은 그러니까 2번, 3번에 심어했던 케이스인데요. 제거했더니 이제 이번에는 고칼 디펙트가 있었고 심었습니다. 팔라탈로도 굉장히 얇아서 고리식을 하고 메가덤으로 덮어줬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환자 갑자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보니까 이제 퍼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퍼스를 좀 줄여보려고 러버드레인까지 했는데도 계속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제거 힘들다, 개선이 힘들다. 내가 뭘 해도 퍼스가 나오는 거는 힘드니까 빨리 제거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지금 이제 다시 슈링키지가 많이 온 상태로 다음 수술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흡수성 멤브레인이 사용을 잘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노출 사고, 감염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요거는 이제 흡수성 멤브레인이었지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각 클래시피케이션에 맞춰서 후속 치료도 필요할 수 있다면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